안녕하세요, 북스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근세 사회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조선의 이제 그 신분제도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조선의 신분제도의 특징은 이제 법제적으로는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는 양천제죠. 양천제. 자, 이거는 고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양인에게는 그 뭐냐면 간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예. 그 대신에 천인은 간직 진출권 없죠. 대신에 양인들은 그 대가로서 군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를 부담을 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천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부담을 안 하고 다만 이제 공노비는 천역 같은 거 있죠. 이 천역을 이제 뭐냐면 짊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선은 망할 때까지 이런 법제적으로 양천제도 이제 이렇게 규정이 있고 운영을 했지만 실제로 사회적으로는 반상제도 이제 운영돼 있죠. 실제 신분제도는 그래서 반상제 이제 신분 구조를 보면 크게 이제 양인 안에서 양반이 있고요. 지배층인 그다음에 중인 그다음에 양민 상민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신분상은 양인이지만 여기 쳐놨기 때문에 취급받는 신장 역천 계급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천인 계급이 있는데 천인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노비죠. 노비. 그 안에 뭐 백정, 강대, 무당 등등등 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반상제 사회가 운영됐다. 그러면 국가에서 반상제 사회도 인정했냐? 조선 정부에서 조선은 끝까지 망할 때까지요. 뭐냐면 양천제 사회만 인정됐지 반상제는 인정 안 했어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다고 해도 왜냐하면 양천제를 계속 유지해야만 이 국역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됐기 때문에 이 양천제를 계속 고수를 했다. 그렇지만 뭐냐면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양반 사족의 범위를 이렇게 인정을 해줬잖아요. 조선 정부가. 그래서 간접적으로는 허용해줬다. 뭐 간접적으로 인정해줬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양천지설과 반상제설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이게 예전에 한번 그 객관식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네, 양천제설이든 방산제설이든 공통적은 16세기는 동일해요. 뭐가 동일할까요? 예, 여기 반상제라는 것, 반상제설 동일하지만 뭐가 다르냐면 조선 초기 때 15세기를 보는 관점이 다르죠. 15세기를 보는 관점이.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일단 양천지에서든 그러니까 이제 15세기 때 양천지에서의 관점을 보면 조선 초기에는 양반은 현역 개념이 아니라 직업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고려시대 양반 있잖아요. 뭐 문반, 무반 이런 것처럼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취 신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백성이라는 것도 양반의 대칭이었다. 그리고 이제 법제적으로 양이나 백성은 다 뭐냐면 양인 계층에 들어갔기 때문에 양반이나 백성은 자 백성이라도 노력만 있으면 양반이 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뭐 양반이든 양인 안에 있는 농민, 상민, 공인이든 나름대로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성취 신분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양천제도야. 근데 이게 이제 15세기 말에 가도기를 거치면서 16세기 넘어가면서 반상제도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관점이고 자, 이에 반해 반상제에서는 뭐냐면 조선은 초창기 때부터 이렇게 양만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눠져 있는 이 반산제 사회였다는 거야. 그래서 각 신분과 권리가 의무가 달랐고 그 신분에 따라 신분이 고정되고 세습되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은 다 뭐냐면 다 이게 자신의 그 노력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기속 신분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이 양천제서를 이제 좀 더 높게 평가를 받죠. 그래서 주로 관점이 양천제서이다 보시면 돼요. 또 이 반상제서를 주로 주력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예전에 일본의 신민사학자들이야. 조선의 어떤 신분적인 사회를 강조하기 위해서 조선은 처음부터 역동적인 사회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렇게 반상제로 이렇게 굳어져 있는 어, 조선이 처음부터 시작될 때부터 망할 때까지 이 역동적이지 않고 고정돼 있고 이런 사회였다. 좀 약간 정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반상제소를 이제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상제소는 약간 이 신민사관적인 어떤 내용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양천제설과 반상제설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최근에 추세를 볼 때 뭐 어떤 그 관점을 쓰는 내용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뒤에서 이제 각 신분별의 특징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양반을 보죠. 양반. 자, 양반이라는 말은 고려시대도 있었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 문반과 무반 합쳐서 양반이라고 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조선 초기를 거치면서 이제 15세기 말에 16세기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바뀌어지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문무반지뿐만 아니라 가족 가문까지 포함되는 개념이 바뀌게 돼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중종 때의 조치인데, 중종 때 사족을 이제 규정하는 조치가 치어져요. 그래서 이제 사족은 이제 범위가 뭐냐? 양반의 범위가 자, 양반의 범위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3대에서 적어도 간직을 진출하거나 네, 문무관이죠. 그때 간직은 그리고 아니면 적어도 속가 정도는 합격을 해야 돼. 그러니까 3대라는 것은 자기들 기준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그렇게 이제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사족이 아닌 거야. 양반이 아닌 거야. 근데 이 중종 때 이제 국가에서 그 취해진 조치는 이미 이제 사회적 통념화된 양반들의 규정을 적어놨다. 이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 굳이 보지 않아도 될이 속가를 보서 합격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속가를 그 뭐냐면, 그 합격해야지. 뭐 진사라든지 이런 칭호를 받아야지만, 생원이나 진사 같은, 그 칭호를 받아야지, 그 지역사회 양반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양반이 되려면 과거에 합격을 해야 된다. 속가나 대가 등, 이런 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양반은 이제 신문제의 사회만큼 뭐냐 배타적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출신 기반인 항리 집단의 간이라를 제한시켰고요. 원래 이 항리라는 애들은 예전에 자기들 출신이었죠. 그리고 이제 고조시대 때 항리들이 일종의 새로운 피를 막 수혈하는 그 집단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조선 총에 가면서 항리 집단들이 과거 시험을 보지 못하도록 해. 형리들은 기본적으로 양천제사에서는 신분상 양인이기 때문에 과거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근데 간행적으로 막아버렸죠. 그래서 향리가 시험 보려면 해당 수령에 뭐냐면 지방 수령에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당연히 허가를 잘 안 내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리는 과거 시험을 보지 못하고 항역을 계속 세습하는 그런 집단으로 이제 뭐냐 굳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향리와 비슷한 집단들 있죠. 하급 지배자들, 그래서 선이나 기술관, 군고나 군 장교죠. 영리 등은 하급 지배층인 중위로 격화됐다. 이 중위는 나중에 좀 얘기했지만 원래는 같은 이제 양반 부리에 있다가 이게 이제 양반층이 사족층이 굳어지면서 점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중위라는 게 좀 새롭게 만들어지대요. 자, 이 중에 뒤에 좀 얘기 좀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서울을 간직 진출 제한했죠. 예.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 조선 고려시대 때는 서울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는 일부 다처제, 이게 이제 고려 후기 때의 기준이에요. 자, 고려 후기 때 이제 몽골종이나 중국의 영향으로 일부 다처제가 이제 지배층에서 선행했는데 이 다처란 말은 뭐냐면 모든 부인이 평등하다는 의미야.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식들 동안 뭐 적자니 서자니 이런 개념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서자라고 하는 거는 고려 시대 때는 그냥 두 번째 아들 이 정도 이하 이런 의미예요. 자, 근데 그때 이제 태종이 즉위하면서 이제 일부 일처 다첩제를 실시하죠. 그래서 일부 일처인데 처와 첩을 구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식들도 뭐냐면 어떻게 구별이 되겠죠. 처의 자식은 이제 적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첩의 자식은 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조하고 이제 조선 넘어가는 가독이시기 때문에 그 고조 말부터 이제 조선 넘어갈 때 이제 자기 어머니가 예전에 평등하게 이제 해서 처의 지위를 인정받았는데 갑자기 첩으로 떨어지게 되면 자신이 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태종 시대 때 서울 차대법이 만들어지니까 그 당시 우리 어머니의 지위가 첩인지 첩인지를 가르는 소송이 많았다고 그래요.
이 자신의 어떤 지위하고 연결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 간직 진출을 제안을 했는데, 자, 이것이 이제 법으로 명시된 것이 성종 때죠. 성종 때 건국대전에 보면 서울 군곡법이 있어요. 서울 군곡법 뭐냐면 서울의 그 손자까지는 뭐냐면 거스를 못하는 법이야. 서울 군곡법. 그게 성종 때 만들어졌다는 것보다는 그 이전의 법들을 제도화시켰다, 명문화시켰다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건국대전이라는 것이 예전의 법 체계를 이제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예. 이 서울 군고법에 비해서 상당히 뭐냐면 간직 진출이 뭐냐면 어려웠다. 그러니까 물론 서울도 간직은 진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양반들이 이제 진출하는 문무간직보다는 대개 이제 하급 관리들, 물론 그들은 이제 뭐냐면 훈계에 한정돼 있겠죠. 아니면 기술직들 이런 직들에 이제 주로 이제 뭐냐면 들어갔다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설이죠. 설이는 제가 이제 고려시대 때 얘기했지만 서기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입사직하고 미입사직이 있어요. 근데 미입사직은 이제 간품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애들이고, 입사직 같은 경우에는 간품에 들어갈 수 있는 직종이죠. 그러니까 상층 서기라고 보는데, 대개 이 서기들은 이제 주로 그 무무 그 서기들은 주 검문세 육들의 자제들이 간품직에 들어가기 전에 임시로 맡았던 직들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서리가 과거 시험을 봤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서리도 뭐냐면 이 과거 시험을 못 보게 해요. 물론 이것도 이제 간행적으로 막아버린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런 배타적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주지를 구분하죠. 그래서 반촌이라는 개념이 형성된다. 양반들만 모여있는 반촌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 양반 내에서 차별이 있는데 일단 무방가는 문방구보다 낮게 평가받고요. 평안도 한경도 양반들은 차별받고 그 다음에 서울 출신과 재가녀 자손들은 차별받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양반을 포함한 양인은 교육과 가구의 차별 기회는 줘줘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죠. 왜냐면 양반의 그 과거 시험 보려면 한 20년 이상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경제력을 일반 양민들이 그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 과거 시험에 거의 볼 수도 없고 봐도 뭐 거의 떨어졌겠죠. 근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항상 생각해 보면 예외는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양민들이 열심히 공부해갖고 양반이 되는 경우 있죠. 근데 극히 이건 그 뭐냐 식연 사례고 대부분은 예전에 양반직 그 양반 가문들이 자제들이 시험을 봐갖고 이제 양반이 되는 그렇게 이제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과거 양반 합격자도 문서에 따른 승계 좌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뭐 양반 같은 경우에는 하도 이제 뭐 특색이 없으니까 시험 문제 안 나오고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그 계층은 중인이죠. 중인하고 노비 계층이야. 예. 자, 중인을 볼게요. 이 중인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두 번만 나왔나? 세 번 나왔나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조선시대 때 계층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계층이 중인이에요. 중인. 자, 그럼 중인의 좀 범위를 보겠습니다. 중인은 넓은 의미로 볼 때는 보통 이제 양반과 피지배계층의 양민 사이에 위치한 중간 계층이다. 이렇게 있는데 이 중인은 말 자체가 그 뭐냐면 이렇게 양반하고 양민 사이의 중간 계층이라는 의미에 있는 거야. 예. 그래서 계급서에 입각한 거죠. 중인한 명칭이 어디서 나왔나 하면 또 어떤 데서는 이제 예전에 이제 기출문제 나온 것처럼 중간에 북촌에 살았기 때문에 뭐냐면 그 잠깐만요. 북촌하고 남촌 이렇게 중간에 살기 때문에 중인이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있는데 중인한 계층은 조선 초기에 없었던 계층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기록이 이제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냐면 17세기 때부터 이 중인이라는 명칭이 나와요. 중인이라는 명칭이. 그러니까 이제 조선국이 넘어가는 그 시점이죠. 그게 중인의 명칭이 나왔으니까 그 전에 아마 16세기 때부터 아니면 좀 약간 빠른 15세기 말 때부터 양반이 계층이 형성되면서 양반 계층에서 이제 밑에 있었던 그 범죄에 들어가지 못한 그 지배 계층을 중인이라고 불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이때 중인이라는 것은 그 고려시대 중류계층하고 좀 의미가 다르거든요.
고려시대 중류계층은 자신이 중류계층이라는 어떤 계급적 정체성이 없었어요. 그냥 이거는 역사학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류해 놓은 것뿐이고, 근데 조선시대 때는 나는 중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러니까 이제 계층적인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집단들이야. 이 중인들은. 그리고 이 원래 자신들은 양반의 어떤 일족이었는데 양반들이 이제 상층 그 양반들이 우리를 차별해갖고 우리가 중위로 떨어졌다라는 어떤 계급의식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있었고 이걸 바탕으로 17, 18세기 넘어가면 이제 자신들도 어떤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떤 그 간행적인 것들을 철폐해서 양반 신분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 움직임이 있었죠. 예, 이건 뒤에 이제 조선 후기 때 이제 얘기할 텐데 자, 그래서 넓은 의미에는 이제 양반과 양인 사이 중간 계층이고 거기에는 이제 뭐냐면 뭐 기술관도 들어가 있고 장리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서울 계층도 여기 넓은 범위에 보면 양반 계층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 때 가면 서울하고 중인하고 합쳐서 중서라고 했죠. 중서. 예. 자, 근데 넓은 의미의 중인들은 주로 기술관을 이제 지칭한다. 예, 기술관들을. 자, 그래서 중인의 사회적 지위의 변화 보면요. 양천제도 반상제로 강화되면서 기술관이나 서울층 들이 중인으로 편제됐고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15세기 말에서 16세기도 보고 있고 그러니까 양반들이 이제 계층적으로 독립되면서 그 상대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중인이라는 계층으로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중인이라는 용어는 17세기 때부터 이제 등장하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려 말에서 이제 조선 초기 때 가면서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양반들은 성리학적인 관점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차별관념을 정당화시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역할 보면 주로 기술관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향리, 서리 이런 사람도 있고 이들도 이제 뭐냐 풍간직에 진출할 수 있죠. 왜냐면 여기 이제 기술관직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올라가는 데 한계가 있어. 예를 들어 그뭐그 의관 같은 거 있죠. 의관도 당산관까지 못 올라가. 당산관까지. 네.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중인의 명칭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 관련돼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중인의 명칭이 왜 생겼냐? 중인의 명칭이 이게 가운데 중자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선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개념선인데 이 지역개념선 예전에 기출 예문으로 나왔죠. 중인계층은 그들의 이제 뭐냐면 집중 거주처가 서울의 중간 지역이기 때문에 중인이다 이렇게 명칭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소수설이에요. 소수설. 그리고 이제 사색 당파에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중인이다. 소속되지. 이거는 이제 정치 개념설이고요. 근데 대개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주로 이제 중인의 명칭은 요게 이제 다수설이에요. 그래서 양반도 상인도 아닌 중간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계급 개념으로서 중인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16세기 후반부터 세습화되고 17세기 계층화됐다. 물론 이제 언제부터 형성화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죠. 그렇지만 이제 17세기 때 확실하게 중위나 명칭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어떤 계층으로서 계급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큰 범위 안에 또 들어가 있는 것이 서울이라는 계층이죠. 예. 그래서 이 서울은 조선시대 때 초기 때부터 그 서울 차대법에 의해서 이제 그 처벌받았죠. 그래서 처의 자식과 첩의 자식을 구분하고 처는 적자가 되는 거고 첩은 서자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서자 안에서도 이게 뭐냐면 어머니 신분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져요. 그래서 어머니 신분이 양인이면 서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서자가 되는 거고 그 첩이면 얼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뒤에 이제 노비 관련된 얘기할 때 일천 직천에 따라서 그럼 이 서울계층도 자기 어머니가 노비면 그 자기 아들이 노비 아니냐? 아니죠. 예. 예가 있어 항상. 그 예는 좀 얘기했어요. 얘기할게요. 그래서 서울도 아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양반으로 이제 뭐냐면 좀 양반이라든지 중이라든지 양인으로 대업을 해주거든요. 양인으로. 그래서 이제 예 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뒤에 좀 얘기하고 다만 이 딸의 경우에는 거기 자기 어머니 신분에 따라 달라지죠. 자기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의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어머니가 이제 간비면
그 간비하고 양반 사이에 낳은 딸도 그 밑에 간비가 되는 거야. 예. 근데 좀 아들이면 약간 달라요. 이건 좀 뒤에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 차별 대우를 받고 양반 곁에 들지 못하고 하급집에 찐 중인 신분이 됐다. 이걸 이제 제도화된 법이 뭐냐면 서울공국법이죠. 예, 그래서 건국대전에 이제 정리된 내용인데 조선시대 양반 자손 첩의 소생은 간직에 진출할 수 없는 제도다. 다만 이제 이때 예외는 있어. 아버지의 간직에 따라서 제한된 범위에 등용할 수 있긴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야. 예, 한본 소용이 적용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은 좀 기술관에 이제 많이 등용이 되죠. 예, 그래갖고 되게 기술직에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술직에. 그래서 문무관직 같은 경우에는 조선 전기 때는 이게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 유자강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 케이스죠. 유자강은 서울 출신이잖아요. 이게 특이 케이스고 상당히 들어가기 어렵고, 예, 주로 이제 기술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중림과 서울을 같이 이제 인식돼서 중서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잖아요. 다만 이제 조선 후기 때 작가 이제 그게 풀리기 시작하죠. 언제 때? 조선 후기보다는 조선 전기에 후기 넘어간 임진왜란 때 작가 이제 뭐냐면 나라가 위급하니까 뭐 납속책이라든지 뭐 등등 해가지고 서인들도 서울들도 이제 뭐냐면 공이 있으면 이 무반지군에 등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이것도 이제 임진왜란 끝난 후에 딱 막혔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숙중 넘어가서 이제 뭐 신분제가 이제 해이해지면서 이제 또 무반지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냐 그때는 뭐 천민들이나 양면에 상관없이 그냥 무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과 시험 같은 건 뭐 자유롭게 볼 수 있으니까 아니면 돈을 주고 이제 뭐 이렇게 되든지 그렇게 있고 근데 이 문간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약간 이제 절차 과정이 있죠. 요거 부분은 조선 후기 때 관련된 내용 할 때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조선 전기 때는 진짜 유자강처럼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뭐냐면 문무관직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주로 이제 기술직에 한정돼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이게 버스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예. 자, 그 향리라는 걸 보자. 향리. 향리도 넓은 범위에 보면 이제 그 중인에 속하죠. 그래서 이제 고전 시대부터 사회적 지위가 격화될 거예요. 고전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과거 시험을 받아 끊임없이 이제 뭐냐면 지배층으로 편입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신진사대부단 계층들도 요 학리 출신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뭐냐면 지배층이 되니까 자기의 그 올랐던 사다리를 걷어차버리고 그 이제 밑에 있는 학리들이 이제 올라오는 걸 막아버렸죠. 앞에서 얘기한 좀 간행 쪽으로 이렇게 막아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이들은 지방간의 행정신문을 담당했어요. 항역이라고 하죠. 항역. 항역의 이제 원은 이게 후세 보면 기인역에서 이제 출발했다고 그래요. 기인역이 이제 고대고 고요고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한역으로 이제 편입되면서 이제 했는데 한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잡목을 보는 게 항역이야. 그래서 이들은 군역 대신에 이제 뭐냐면 보기 때문에 이게 거의 시한되죠. 양형은 예전에 직역 중에 일부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렇게 다시 군역을 이제 안 하는 대신에 항역을 하잖아요. 직역을. 그 때문에 이들은 이제 뭐냐면 대가가 주어지지 않죠. 예. 그래서 고려시대 때 외역전이라는 것도 있는데 조선시대 때는 외역전이 초창기만 있었다 없어져요. 왜냐면 자신이 군역 대신에 이제 항역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직역이라는 개념을 하니까 없어졌다. 그렇지만 이들은 이제 그 지역에 토세들이고 나름대로 경제 부도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 큰 지장이 없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수술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챙겼죠. 그래서 돈으로 따지면 경제적 관점 볼 때는 양반보다는 일반적 양반보다는 요 향리가 그래도 좀 실속을 많이 챙긴 계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이제 앞에 얘기했지만 이제 그 고려 후기 때 기인력들이 항역으로 변질되면서 중앙간에 뽑아서 이제 딸감을 공급해주는 뭐 경조기 같은 격조 거기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자비하고 이제 있는데 군역을 면제하고 대신에 이제 잡세꾼에 편입됐죠. 잡세꾼에. 그래서 이제 군역 자체는 이제 이행하지 않지만 위기 시에 싸우는 잡세꾼 같은 이런 예비군에 편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육방항리제가 확립됐다는 거죠. 요거 예전에 한번 조선시대 때 지방행정제도와 관련된 내용 할 때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방항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래 조선 전기 때는 육방항리의 그 수석항리가 이제 수령이 부재 시에는 호장이 주로 담당했지만, 그 나중에 이제 그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 이방이 담당해요. 이방, 호방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권한이 좀 바뀌어지긴 했지만 하여튼 그랬고, 앞에 얘기했던 녹봉도 지급되지 않았고요. 외역전도 초기 때 지급했지만 세종 때 없어졌고, 그런데 이제 그 지방토로서 여러 가지 이제 뭐냐 땅과 노비를 세습해서 먹고 사는 데 큰 지장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양인을 보겠습니다. 양인은 어, 여기 이때 양이라는 것은 이제 상민이죠. 반상제에 의해서 이제 뭐냐면 양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사이제 양인이었는데 이게 법제상 의미의 양인이 아니라 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회적 위치가 그냥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예. 뭐 대부분 차지하고 농민 수공업 상인이고, 아까 양천지와 의해서 가구에 응시할 수 있지만 가구 준비가 어려워서 응시할 수 없었고 신분 사정이 어려웠다는 거. 그리고 조세 공납 부역의 의무가 있었다. 권리는 제대로 행사할 수 없고 의무만 있었다. 그리고 이제 양인 안에서도 농민이 좀 위고요. 그 밑에 이제 그 공인, 상인 이런 식으로 이제 있었죠. 이건 이제 앞에서 이제 조선의 사회는 그 중농을 강조하고 억상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농 억상 정책 일환이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뭐 많이 사는 그 상인들이 제일 그래도 부자였죠. 예. 그리고 공인 같은 경우에는 공장 안에 등록돼서 일종의 뭐냐면 3번제, 윤번제 동원이 됐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시험 문제에 양인이 나오기는 좀 힘들죠. 예. 이게 특색이 없잖아. 예.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다만 여기서 양인이지만 여기 천해가지고 신분적으로 이제 뭐냐면 그 천안대우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의 항서 부국하고 비슷한 그런 계층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앞부분에 잠깐 있었는데, 여기 식량 역천에서 7개 직업이 있어. 네, 나장, 조회, 일수, 그다음에 조군, 수군 이런 사람들인데, 특히 여기 눈여겨볼 게 수군이라는 존재, 수군. 수군은 배를 모는 사람이잖아. 배를 몰고 거기에 싸우는 사람인데 이게 고역이었어요. 고역.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해.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양민 중에 세습지고 이렇게 내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천민을 보겠습니다. 천민. 천민은 노비가 상당히 많고 그 외에는 이제 백정, 무당, 창기, 강대, 사당 뭐 등등등 있는데, 이 백정이라는 존재가 좀 약간 애매하긴 해요. 백정이 이제 세종시대 때 이들을 양민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무슨 칭호를 줬냐면 백정이라는 칭호를 줬죠. 백정. 백정이라는 칭호는 예전에 그 일반 상민들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기 백이 없을 백자야. 그러니까 특별한 지경이 없는 사람을 백정이라 했는데,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 상민이라는 의미였는데, 이들이 이제 뭐냐면 백정이 이제 칭호를 받으면서 신백정이라고 하죠. 이들이 꼭 백정이 예전에 하척들이 이 백정이라는 칭호를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척이 백정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상민들이 이제 성을 갖게 되면서 이들이 이제 예전에 말단 지배층의 의미였던 그 백성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백정이라는 칭호를 주고 이들 평민화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 이들이 막 떠돌아다니니까 거주시키려고 했지만 잘 안 됐어. 예.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 사람을 그 뭐냐면 천민으로 이렇게 법제를 편제를 했는데,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백정이라는 그 얘들을 식량 역전에 들어가는 범위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이제 천민도 보죠. 그냥 신분상 그 천한 계층이고 법제에서는 천한 계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그 노비죠, 노비. 예. 이 노비. 노비의 지위는 뭐 그 고려 시대와 비슷비슷해요. 예. 그래서 이제 약간의 제도적인 이제 가정을 이제 가정의 이제 가정에 따라서 이제 좀 약간 달라지긴 하지만 비슷비슷한데, 자, 크게 이제 공노비하고 그다음 산노비로 이렇게 나누죠. 산노비. 그래서 공노비 같은 경우에는 국가 소유의 노비인데, 여기 안에서도 크게 세 개로 나눠요. 선상노비, 낙공노비, 공중노비 이렇게 이제 나는데, 선상노비는 이제 이방노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고려나 조선 시대 때 각 간청의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지방에서 중앙으로 뽑아 올린 간노비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주로
간청 부분에 있는 숙소를 정하고 이게 뭐냐면 교대도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고 이제 뭐 일을 하는 거야. 물론 이제 여기 품박이고 이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보면 이것도 돌아가면서 일을 해요. 그래서 처음엔 낙공노비였다가 또는 봉종노비였다가 뭐 순번대도 했고 무작위 뽑아갖고 서울에 오거나 간청에 가서 일을 해주는 선상노비가 되거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상노비라고 해서 맨날 선상노비고 낙공노비라고 해서 맨날 낙공노비 그 의미가 아니에요. 교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흥청 같은 거 있죠. 흥청. 흥청은 이게 어떤 어, 이게 강기잖아요. 이들도 노비죠. 예. 그래서 지방에서 뽑아서 서울에서 이제 뭐냐면 흥청 흥청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지방이 내려가는 그런 이제 노비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선상 노비가 있었고 근데 이 선상 노비들은 이제 여기 역을 수행할 동안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이제 따로 뭐냐 경제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노비를 따로 설정해줘. 이게 봉족노비야. 뭐냐, 이 봉족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군역하고만 연결시켜가지고 뭐 군대 가는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뭐냐 보조해 주는 사람 봉족 또 보인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군역 외에도 국가의 어떤 천역이라든지 직역이라든지 군역이라든지 어떤 국가의 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역을 수행할 때 경제적으로 이제 보조해 줄 사람들 봉족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노비도 마찬가지예요. 천역을 수행할 때 이제 했던 노비들 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봉중노비를 이제 뭐냐면 제공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상노비가 신역을 담당할 동안 성상노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한 노비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고려시대 때 외고노비 있죠. 공노비죠. 이 외고노비가 선상노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름만 바뀐 거야. 이름만. 자, 외고노비가 아니라 말 재밌네. 그 이병노비죠. 이병노비. 고려시대 때 이병노비가 성상노비로 이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보통 이제 외고노비라고 하는 거, 공노비 중에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 낙공노비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이름을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병노비가 선상노비, 그래서 낙공노비는 외고노비가 낙공노비로 이렇게 바뀌었다. 똑같이 성상 노비가 이제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소속 간수에 무상으로 놀고 한 동안에 비해서 낙곡 노비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나에서 멀리 떨어지면서 자기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일정한 신공을 갖다 바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공노비들은 이렇게 뭐 선상 노비든 낙곡 노비든 봉중 노비든 천역을 담당했다. 음.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처럼 이제 직역이라는 거 있죠. 신역. 신역에 그게 세 가지가 있잖아. 직역, 그다음에 양역, 군역이죠. 그다음에 천역이 있어. 신분별 역이 있는데 이 천역을 담당했던 사람은 공노비고요. 공노비는 보통 이제 남자와 여자 다 담당해. 요 직역과 양역은 남자만 담당하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이제 조선후기 때 들어가면 이제 선상노비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낙공노비의 숫자가 늘어나요. 왜냐면 도망가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이게 이제 역을 이제 시키는 것이 힘들게 돼. 그래서 이제 사람을 쓸 때도 돈을 주고 이제 고용해 쓰는 거죠. 뭐 이런 형태가 이제 바뀌게 된다는 거. 자, 산노비를 보죠. 산노비. 공노비보다 산노비가 상당히 이제 뭐냐면 좀 약간 사회직지가 더 낫죠. 얘들은 주거 형태에 따른 두 가지 나누는데 솔고노비하고 외고노비가 있어요. 그래서 솔고노비는 주인하고 이제 같이 사는 노비죠. 주인에 예속돼 있고 외고노비는 주인과 떨어져 독립호를 구성하고요. 일종의 이것도 신공을 바쳐요. 예. 그래서 얘네들은 일반 백성들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심지어 이 외고노비가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주인집은 서울인데 저쪽 한경도나 경상도나 평안도 지역에 외국 노비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외국 노비가 이제 뭐냐면 계속 이제 해마다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갖다 바쳤다. 물론 이제 이들도 외국 노비 하다가 너 들어와 하면 솔고 노비가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의 이제 법적 지위는 뭐냐면 매매, 증여, 상속의 재산 취급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공노비보다 훨씬 더 지위가 낮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공노비와 산노비 다 이제 뭐냐 기피 대상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려면 공노비가 낫겠죠. 예. 그래서 이제 공노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뭐 매매 중요한 상속 재산도 아니고요.
60세 정도 되면 천역의 면제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생활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식들 어떻게 하든 이제 산후비가 아니라 공동에 만들려고 하려고 했던 것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자 하여튼 그리고 이제 신분이 세습됐다. 세전법이죠. 어. 자, 이게 상당히 이제 뭐 좀 특징이 있는데 이 세전법은 우리나라만 있는 거야. 세전법은. 중국에서는 세전법이 없어. 중국에서는 자기가 부모가 노비라도 그 자식은 노비가 아니에요. 노비가 세습이 안 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세전법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원남 간섭기 때 그 당시에 충녕왕 때죠. 그래서 이제 원남에서 세전법 폐지해라. 그런데 이제 그 뭐냐면 그 세정법 폐지하고 왜 그거 뭐 자식들이 뭐가 죄가 있다고 노비를 만드냐. 그러니까 충녕왕이 그 얘기를 했죠. 요 말에 우리나라 예전부터 한쪽이 노비면 그 자식도 노비다. 그래서 일천 집권을 주장한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좀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노비의 신분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신분을 따른다는 천자수노법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어머니가 아버지인 간에 뭐냐 한쪽 신분을 따른다. 한쪽이 노비면 곧바로 그 신분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비도 그냥 노비고 어머니가 노비도 노비다. 그럼 와 그다음에 아니면 어머니 쪽 그 노비가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냐면 그 노비면 그 자식도 노비라는 천자수목보 있어요. 근데 이 천자수목보는 예전에 말했죠 두 가지 점이 있죠. 신분의 어떤 세습과 관련된 내용을 할 때도 있지만 소비 그 노비 소유와 관련된 내용에서 할 때도 있어요. 이건 예전에 얘기했죠. 노비 소유에서 어머니 쪽의 소유 쪽으로 넘어간다. 양쪽 교훈이 양촌 교훈이 아니라 동생 경우 같은 노비끼리 결혼할 경우는 이거 제가 좀 앞에서 정리를 했고요. 자, 요게 이제 일전 집전에서 신분세수부 이제 천자수호법, 그러니까 노비종목법 차이 변화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이건 다시 좀 얘기해보고 자, 노비의 처지를 보면 노비도 나름대로 자기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낼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성리학 국가잖아.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노비가 이제 제사를 지내고 자기도 3년상 하겠다니까 이걸 3년상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이 그 당시 조선시대 때 상당히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됐던 거죠. 고려 시대부터 이들은 혼인과 재산 소유를 할 수 있고 토지의 독립권을 보장했다. 한 번은 이것도 이게 뭐 파탄을 시키거나 아니면 재산을 강제 뺏을 수 없었어요. 예. 그리고 이들도 또 눈여볼 게는 예전에 하여튼 노비가 노비를 소유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구라고 하죠. 중구. 예. 그래서 이제 두 번 이제 구는 이제 노비를 살 때 구거든요. 노비가 노비를 두 번 이렇게 소유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구라고 불렸다는 거. 자, 독자적 생활을 했고 처자식 있고요. 노비는 한 번 죽이지 못하죠.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냐면 불륜해서 매지는 가할 수 있지만 노비를 죽일 경우에는 형사사건 넘어가는 거야. 그래갖고 그런 판례들이 좀 남아 있어요 지금. 물론 노비를 죽였다고 해서 뭐 사형당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매질 당하거나 장형에 처하거나 유배를 당했어요. 예. 자, 그리고 자식이 없는 노비의 재산은 주인에게 기속되지만 자식이 있을 경우에 세습이 되는 거고. 또 이들은 이제 그 천인이기 때문에 뭐냐면 의무가 없죠. 아니, 권리가 없죠. 당연히 의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때 요역이나 군역에 의무가 없는데 근데 이거는 원칙상 얘기고 실제적으로는 뭐냐 군역과 의무를 다 했어요. 예, 실제 이건 법제적인 의무냐. 근데 실제적으로 노비도 군역이나 요역의 동원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노비의 신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 노비의 신분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이게. 그냥 예전에 막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얘기했을 텐데, 노비는 원칙적으로 동세곤이야. 동세곤은 뭐냐면, 같은 신분끼리 오는 거야. 이 색색자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신분에 따라서 얼굴 때까지 다르거든요. 양반 같은 경우에는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얼굴이 하얗겠죠. 그런데 노비 같은 경우에는 일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밖에서 많이 일하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검은촉촉해. 그러니까 검은촉촉한 그 노비끼리만 결혼할 수 있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동성은. 근데 원칙은 항상 원칙일 뿐이고 우리나라 항상 뭐예요? 예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 예의가 있어. 예의가 원래 나중에 원칙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양촌교훈이 있어. 양촌교훈.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 중에 같은 신분이 아니라 어느 쪽은 양인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자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원래 동생홀인데 얘가 태어났다면 이게 아니고 이제 양촌교회 갖고 예의로 태어날 경우에 이게 뭐 원칙에 안 맞다고 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신분제도 관련된 내용이 조금씩 좀 변해요. 예. 근데 크게 이제 볼 때는 뭐 노비 종목법하고 일천 징천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보면 고려시대 때는 그 기록에 남아있는 걸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천자수모법이라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천인의 자식은 누구의 신분을 따른다? 어머니 쪽의 신분을 따른다. 이 어머니가 이제 뭐냐면 천인이면 이 자식들은 무조건 천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조선 후기 때 전까지는 확률적으로 90% 이상은 어머니가 뭐예요? 천민이고 아버지 양인인 경우가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일전직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충녕왕 때 일전직전법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원나라가 이제 세전법 금지를 명령하니까 충녕왕을 비롯한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반대하면서 충녕왕이 상소 올릴 때 그 얘기를 한 거야. 우리는 초창기 때부터 어머니든 아버지든 간에 한 명이 천인이면 다 청인이다. 그 일전 직전했기 때문에 요때 기록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나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까지는 확실치 않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뭐 일전 직전에 천자수모법, 노비 종목법을 따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천자수모법 노비 종목법이에요. 자, 이때 노비 종목법은 누구의 소유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신분상 노비 종목법을 얘기해요. 예. 자, 그러면 기록의 확실한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이제 이걸 좀 명확히 할 수 있는데, 자, 일전 직전이든 그 노비 종목법이든 이렇게 운영됐다가 조선시대 때, 태종 때 좀 예의적인 형상들이 나요. 이게 뭐냐면 노비 종목법이 시작이죠. 자, 노비 종목법은 뭐냐면 그 노비는 아버지 신분을 따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양이고 어머니가 천민일 경우에는 아버지 쪽의 신분을 따서 그 자식은 양이 되는 거죠. 예.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거의 90%가 뭐게 되는 거야. 천민이 아니라 양이 되는 거야. 그럼 왜 이 법을 실시했냐? 그 당시 이제 그 뭐냐 대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노비를 증식하면서 자기 세력들 키워나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노비 종부를 시작하고 왜냐면 이런 걸 실시하면 이제 그 자식들은 노비가 아니라 양이 되잖아요. 대신들 이제 권한의 어떤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겠죠. 근데 왕권 강화 측면에서 했는데 이게 이제 말들이 많았어. 결국에 세종 때 들어서 노비 종국부 이렇게 이제 뭐냐 고려시대 쪽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세종 시대 때 노비 종국부의 이제 배경을 보면요, 앞에서 노비 종국부는 이제 양인수를 늘려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배경은 신분제 유지 및 일정한 수의 노비를 확보한 거야. 그 당시 이제 그 양반들 입장일 때는 뭐냐면 노비가 필요하잖아. 근데 세전법 유지됐는데 세전법 폐지될 뻔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비를 확보할 수 없겠죠. 근데 이제 여기도 예외가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어머니 신분을 따르지만 아버지 이게 좀 올려야 되는데 아버지 신분의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보충군으로서 근무하고 속량 정책을 통해서 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머니 신분 쪽으로 넘어가지만 아버지 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신분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예의 대상을 좀 보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서얼이라는 개념 아시죠? 얼자. 얼자 중에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들의 경우에는 이 사람은 노비로 만드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신분상 양인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잖아요. 요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 문무관, 생원, 뭐 성균관 등등 비첩의 자식들 얼자죠. 예, 얼자들 주로 이것도 남자만 해당해요. 남자들만.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남자 여기죠. 예. 남자들만 해당하고 그다음에 40세 이상의 양인 중에 정실분의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 중에 뭐 대를 이어야 될 거냐? 그러면 비축 소생의 자식들도 이제 뭐냐면 속량 정책을 통해서 뭐냐면 보충국 근무에서 일종의 이제 속량 정책을 통해서 이제 뭐냐 양이 될 수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 그래서 이제 보충군은 좀 뭐냐면 주로 오늘날 뭐냐면 좀 군대 갈 때 좀 약간 어려운 그 보직들 있죠. 고된 보직들을 이제 주로 보충군에 집어넣는데 주 수군들이 많아. 수군에서 수군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 6개월 정도 이제 뭐냐면 그 군역을 치르면 이제 천인들이 군역을 치르면 양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인 신분에서 양민들이 이제 그 담당하는 양역을 담당하면 이런 신분상은 업이 되는 거야. 예, 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양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송년 절차를 통해서 양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에서 얼자 같은 경우는 이들은 노비가 아니라 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근데 일천 집천이라고 해서 이제 요게 이제 또 바뀌죠. 세조 때. 세조 때 보면 여기 보면 형식상 자기 아버지인 노비종목을 따르고 있지만 왜냐면 이제 왕조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선조들이 만든 법을 그냥 없앨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좀 뭐냐면 기본적으로 형식을 따라줘야 돼. 그렇지만 여기에 단서 조항을 줬죠. 그래서 이 단서 조항이 뭐냐면 자, 양인 여자가 노비 남자와 결혼할 거는 그 자식을 노비다 해서 노비 종국부를 구정을 한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비가 뭐냐, 노비가 여자거나, 노비가 남자거나, 떠나서, 이제는 양인 여자들도, 뭐냐면, 그, 노비와 결혼할 경우에는 그 자식들은 노비다. 그래서, 단설 조항을 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비 종목법은 형식적으로 지켜지고 있지만 이런 단서조약 때문에 실제 일천집천 운영됐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좀 기억을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건국대전에 명시돼 있어요. 이게 세조 때 만들어서 성종 때 건국대전에 명시되는데 천민의 계보는 어머니 약을 따른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언제 만들어졌죠? 세종 때 이제 만들어졌죠. 노비종목법. 근데 이제 그 세조 때 만들어진 단서가 여기 있죠. 여기를 지키면서도 플러스에서 단설 조건을 추가를 했죠. 추가를 했다고 했다 보는 겁니다. 추가를 해가지고 천민이 양인한을 맞이하며 낳은 자식은 아버지 역을 따. 어머니 역을 따르지만 뭐냐면 어머니가 양인이어도 뭐냐 그 역은 어머니가 양인이고 아버지가 이제 천민이어도 그 역은 누구야? 어머니 역을 따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이든 한 명이든 뭐냐면 그 노비면 다 천역을 따른다. 이렇게 이제 뒀다라는 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물론 이제 요걸 할 때도 일천직적 예의 대상은 있었다. 되게 보면 예의 대상 요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예의 대상은 있긴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노비종목법 다시 하는 게 뭐냐 실제적인 노비종목법을 하는 게 뭐냐면 현종 때나 영종 때 이때 이제 현종 때 영종 때그 노비종목법 하는 데인데 이때 이제 조선 후기잖아. 이때는 양인 여자하고 돈 많은 노비 남자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일전 직전에 따르면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태어난 자식들은 어, 뭐 여기가 이제 어머니가 양인이고 요게 노비도 요 법에 따라서 이제 뭐야 이 추가된 조항에 따라서 당연히 얘네들도 뭐겠어 노비가 되는 거죠. 왜냐 아버지 쪽이 노비니까. 근데 그 당시 조선 후기 때는 막 양인수가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세금 내는 사람이 없어져. 그리고 양반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양인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때 양인 확보에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노비종부법 실시인데 노비종부가 어떻게 실시했냐면 여기 내용 중에 여기 있잖아요. 추가된 내용을 삭제했어. 요걸. 이 추가된 조항을 삭제하면 건국대전에 있는 이 추가된 조항 이제 세조 때그 추가된 조항을 삭제하면 요것만 살아남는 거죠. 천민의 계보는 어머니 역을 따른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양인이면 속량 조치를 통해서 그 자식들 또한 양인이 되는 거죠. 노비가 아니라 이게 이제 주 내용이야. 근데 이걸 이제 뭐냐 형종 때 잠깐 실시했다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중단됐다가 영조 때 뭐냐면 그, 뭐냐면 이제 확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로 이제 이 노비종목법을 이제 뭐냐면 찬성했던 사람들은 이통기국노에 따라 입각한 서인계층이 참석했고 반대 이기고발설과는 남인은 반대했다. 서인들이 주로 이제 많이 그 노비종목법을 실시해갖고 어머니가 양인일 경우에 그 자식을 양인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세수를 확보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왜 이통기국노에서 이제 뭐냐면 그 서인들이 이제 이렇게 찬성했고 남인도 이렇게 반대했냐? 자, 여기 주의할 것은 이제 남인들은 우리가 근기 남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 신학자는 근기 남인들이 많죠. 이 사람들이 아니라 영남 남인들이야. 이 보수적인.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사상사 할 때 좀 얘기할 텐데 이기호바서는 이와 기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 이가 바라면 이제 뭐냐면 양반이 되는 거고 기가 바라면 이제 뭐냐면 천민이나 이제 이런 평민들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분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입장에서 이제 좀 차별관에 있까지 한 거고 그 다음에 이통기구는 이통을 강조해서
양반이나 노비나 상민이나 똑같은 이의 소유자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평등하다는 입장이야. 그러니까 이들 입장 올 때는 최대한 이제 상민학파는 입장에서 어떤 이걸 뭐냐면 주장할 때 이런 것들 이통기국론을 좀 이념적인 어떤 근거로 삼았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노비종법은 새로운 법을 실시한 게 아니라 아까 세조 때 그 추가된 규정 있잖아요. 요 부분을 제거했다. 그러면서 원래 세조 때 이제 뭐냐면 세종 때 만들었던 노비종법 다시 돌아갔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세종 시대 노비종법의 시집 배경하고 그다음 조선후기 때 노비종법의 배경은 다르다. 똑같은 법 내용에도.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에는 신분제 유지나 일정한 노비수 확보이지만 여긴 거꾸로 뭐냐면 양인수 확보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 이게 달랐다는 거죠.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처럼 백정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백정이라는 걸 원래 세종 때 양수천 하척들을 이제 정착시키기 위해서 농토를 주고 하려고 했지만 어, 그 얘들이 잘 안 됐죠. 그래서 오히려 이 백정의 의미가 일반 백성의 의미가 아니라 앞에 양수청이나 하척 같은 의미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 때 이제 하류지배청이라는 백성의 의미가 일반 농민들을 지칭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졌다. 이렇게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정책관의 사회제도를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28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번호는 28번이에요. 자, 사회정책은 이제 기본적으로 농본정책이고요. 예, 농민 안정이 제일 중요시죠.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야. 근데 고려시대와 좀 다른 게 뭐냐면 고려시대는 억상 정책을 안 했죠. 근데 여기는 억상 정책을 했다. 예, 이게 좀 차이죠. 그다음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해서 신분질서와 농민생활 안정을 깼다는 거. 그리고 이제 농민생활 안정을 깨기 위해서 이제 그 실시한 제도가 한국제도죠. 한국제도는 뭐 조선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진대법부터 해갖고 이제 실시했던 제도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냐면 춘대 충납제도죠. 그러니까 봄에 빌려줘서 가을에 걷는 거잖아. 예. 그 당시에 보릿고개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진울제도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명칭상 이제 한곡 있고 그다음 진제가 있어. 한곡은 이 가을에 이제 상황을 공유해서 농민들에게 대여하는 건데 원래는 원칙적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실제 받았죠. 여러 가지 뭐 수조라든지 자연송업이라든지 등등 명칭으로 실제 이자를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원칙상 안 받는 거지만. 그 진제는 홍련시 굶주린 농민들 그냥 도와주는 거야. 이 무상으로 주는 거야. 이거는 어떤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한국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예. 그러면 이제 요거와 관련된 이제 목적은 뭐냐? 이 한국제도의 실시한 목적. 예. 그 비난 농민들 구제해주고 농업생산 재보장, 재생산 보장이나 불량미 같은 묵은 국가 비축국을 새 거로 교환해주고. 왜냐면 나중에 이제 봄 때 불량미를 준 다음에 가을 때 새 살 들어올 거 아니야. 교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목적이 있고, 그다음 농민들의 어떤 재생산 체제 유지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 이제 한국제도의 변천 과정을 볼게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한국 제도의 이제 변천 과정에서 볼 게 뭐냐면 여기 진대법이죠. 그 기원은 율파소의 건의를 받아갖고 진대법을 실시했고요. 고려 시대 때는 흑창이라는 게 있었어. 태조 때. 그러다가 그 성종 때 의창으로 이름을 바뀌었죠. 이때는 연호민을 사용했다고요. 연호민이라는 건 뭐냐면 그 호마다 뭐냐 자연호죠. 자연호마다 조금씩 조금씩 그 쌀을 걷어갖고 비축했다가 그때 이 비축면을 가지고 이제 뭐냐면 풀어주는 방식으로 빌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는 연어미가 아니라 불량미로 이제 대체했다고. 아까 이제 불량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위기 상황이나 이 군사적 상황에 막 군사적 위기 상황에 그 뭐냐 대비해갖고 쌓아놓잖아요. 예, 일종의 군사 장비로서 쌓아놓은 것처럼 지금처럼 불량미를 쌓아놓는데 문제는 이제 불량비를 쌓아놓으면 참고해야 되면 그 당시 쥐가 많았어요. 쥐가 갉아먹는 것도 있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또 흘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쌀이 묵히면 맛이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쌀을 보충해주고 그 쥐가 그 갉아먹는 쌀도 이제 보충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평상시에 이제 여기 있다가 뭐냐 봄에 이렇게 빌려주고 나서 가을 때 새 쌀로 이렇게 메꾸는 거야.
이자 부분 같은 것들 해서 자연소금을 또 보충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의창을 이제 성립했다는 거야. 근데 이 의창이 문제점이 많았어요. 왜 운영상에 문제점이 왜 많았냐면 자, 이게 이제 뭐냐, 국가가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냐면 자기 쌀을 주는 게 아니죠. 관리들 입장은 자기 쌀 주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관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제 빌려주고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 빌려가는 사람이 배째라고 나올 수 있는 거야. 배째라. 그리고 세금도 이자도 안 내고 그러니까 자기 쌀도 아니니까 굳이 그 사람하고 말다툼하면서 받아낼 필요 없고 이자도 받아낼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 이 의창미가 점점 뭐냐 없어지게 돼 원국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근데 계속 이제 군자고 줬던 의창미가 점점 상실되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나눠줄 쌀도 없고 뭐 그다음에 진제가 없고 이제 홍련시에 나눠줄 쌀도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의창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는 거야. 이 한계가. 그리고 원래 목적 의창궁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빌려주잖아요. 근데 이게 절이다 보니까 부호를 대체받아. 그 빈민구제의 목적도 없어지고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메꾸기 위해서 이제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게 무슨 제도냐면 사창제도예요. 사창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창제도 하면 양반사님들이 자신의 어떤 세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 사창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15세기 때 이런 문제점 의창 문제가 드러나니까 사창을 실시했어요. 물론 이게 전국적으로 실시된 건 아니고 지역마다 시범적으로 실시한 건데 이게 문종의 3종 때까지 쭉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창도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사창이란 개인이 이제 운영하는 거잖아. 마을단위 개인이 운영하는데 물론 이제 개인들 이제 여기 지방 유지겠죠. 양반들도 많을 거고. 하여튼 이제 이렇게 운영하는데 이제 사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이제 나는 그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쌀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제 빌려주고 뭐냐면 받을 건 받겠죠. 근데 이자가 높아져. 이걸 통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국가주도의 사창은 뭐냐면 실시되지 못하 좀 하다가 중단이 되고요. 그리고 16세기 때 양반주의 사창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 사창제도가 국가주의 사창제도가 실시된 게 언제냐면 대원군 때야. 대원군 때 이제 국가에서 뭐냐면 의창의 문제점 해결해서 사창제를 실시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사수를 정하고 이제 이게 운영을 했다고 했죠. 국가주도의 사창이 이때 했는데 그때 가서 이제 그 다시 부활됐는데 하여튼 잠깐 조선 전기 때 시범적으로 이렇게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넘어가서 자, 을창이 이제 운영되다가 이제 뭐냐면 그 기구가 바뀌거든요. 담당 간청이. 그래갖고 중종제는 구열청에서 담당했다가 그 당시 이제 인조 때는 상경청으로 바뀌어요. 상경청은 이제 뭐 하는 기관이냐면 물가 조절하는 기관이죠. 근데 그 당시에 물가는 오늘 한국은행 같은 역할인데 뭘로 했죠? 쌀로 가지고 했어. 네. 그러니까 쌀이 항상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경창은 이제 해서 이제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문제점은 이제 일창미가 이제 이렇게 할 때 이자가 붙잖아요. 이자. 원래 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내에서 이제 소비하는 걸로 이제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죠. 왜냐하면 중앙재정 일부로 편입을 시켜. 처음에 10분의 1로 이제 편입시킨 그 1분 모의록을 했다가 3분의 1을 중앙제조로 올리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10분의 1은 이제 올리면 뭐 하고 나머지 90%는 거기 이제 이자를 가지고 지방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이제 중앙재정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거의 3, 30%를 중앙재정 올리고 지방재정을 이제 분픽할 거냐. 그러면 이걸 메꾸기 위해서 또 잡세가 이제 뭐냐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게 한국 제도가 이제 나중에 삼정의 문란이 된 거야. 이게 16세기 때부터 형성이 된 거야. 16세기부터 해서 19세기까지 하고 하여튼 특히 19세기가 제일 절정이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해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라니까 한국 제도를 폐지하자. 이 철종 때 이제 그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철종이 삼적 이정청을 이제 설치하고 나서 한국 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요. 이걸 파항기결법이라고 해요. 파항기결은 뭐냐면 한국을 폐위하고 한국에서 얻은 그 뭐냐면 이자 있죠. 이자를 어디에 부과한다? 토지 결수에 부과한다. 근데 이건 일시적인 조치였다. 조치에 불과했고 이게 뭐냐면 다시 부활해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한국제도 이게
뭐냐면 한국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창을 이제 마련했지만 대원권 때죠. 예, 이렇게 사창을 마련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갑오개혁 때 사안조례를 발표해서 한국의 부세적 기능을 없애고요. 결세소에 이제 포함시키고 이게 파항기교법이죠. 다만 진울 기능만 남고 이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국제도 관련된 번창 과정을 좀 얘기를 해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사창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앞에서 얘기하고 사창은 앞에서 이제 국가주도의 사창하고 민간주도의 사창. 그래서 이제 국가주도의 사창은 조선 전기 그다음에 대원군 때 실시했던 제도고 요거는 앞에 언급한 의창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했지만 고리돼 갖고 결국에는 시범적 실시하다가 조선 초기 때는 아예 안 됐고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는 민간주도의 사찰이 16세기 때 있었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놨는데 뭐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법률제도와 이제 호적제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법률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 그래서 요거 한 세 번 나왔나? 그래서 이제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할까요? 예, 좀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